아름다운 가치와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회사 직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가치와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헤리티지 직후퍼 박유리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날씨 되게 추워졌죠? 그 날씨는 추워졌는데 마음은 참 따뜻해지지 못하는 한 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한 주제는요, 바로 이런 거예요. 헤리티지,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100년 기업을 찾아서. 100년 기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우리 헤리티지라는 말은 뭐냐면 레거시랑은 조금 다른 말이에요. 레거시는 죽은 사람이 상속자에게 유산을 상속한다는 의미고, 헤리티지라는 의미는 이전 세대의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 좋은 영향력, 가치, 문화를 전달한다는 그런 상속의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의미의 헤리티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가 정말로 100년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50분 가량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너무 어렵죠? 그 이유가 바로 이 녀석 때문일 거예요. 코로나.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저는 코로나라고 좀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라는 질병이 창궐하고 나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졌어요. 어떤 사람들이 어려워졌냐면 이런 사람들, 컨택트 사업을 했던 사람들, 접촉, 대면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어려워졌어요. 뭐 상인들 또는 영업사원들, 심지어는 좋아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을 만나기도 요즘에는 꺼려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코로나가 안겨준 가장 주된 변화점은 바로 컨택트가 언컨택트가 됐다는 것, 비대면, 비접촉 시대를 만들었다는 것일 것 같아요. 언컨택트, 언택트라고 요즘에 얘기를 하죠. 이 언택트 시대를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도 어려워졌고, 그리고 언택트 이 시대를 준비한 사람들은 굉장히 더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언택트 시대를요, 코로나가 가져다 줬다라기보다는 이 코로나는 가속 지점에 불과했고요, 결국에는 이런 언택트 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들을 우리 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는 곳에서요, 이 포보스 포럼이죠, 여기서 2016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무점포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이미 예견되어 있는 말이에요. 무점포 시대가 도래한대요. 그리고 이것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로 엄청나게 다른 길을 걸을 것이다. 대한민국에도요, 이런 무점포 시대를 예견하고 준비를 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냐면요, 카카오, 배달의 민족, 쿠팡 등등등. 저는 이 세 가지만 나열을 했는데요, 이 세 개의 기업이 뭘 잘했는지 아세요? 이 세 개의 기업은요, 바로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어떤 플랫폼을 만들었냐면요, 카카오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연결의 플랫폼. 그리고 배달의 민족은 그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협업의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이 쿠팡이라는 회사는 많은 회사들이 모여서 제품들을 공유하는 공유의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플랫폼이라는 말 정확한 의의를 아시나요? 플랫폼은요, 역이에요, 역. 역은 사람들에게 우리 역에서 지하철을 타주세요가 아니라 그 역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역이에요. 그렇죠? 그 역이 필요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때 그 역 주변의 상권들이 발달하는 이런 모습들을 플랫폼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이 카카오나 배달의 민족 쿠팡이 우리에게 써달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카카오를 사용하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배달의 민족을 사용하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쿠팡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플랫폼들을 만든 사람들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어요.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포버스 포럼에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4차 산업시대의 화두는 연결, 협업, 공유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연결과 협업과 공유다. 이런 것들을 해낸, 그리고 이런 것들을 준비해낸 기업들은 지금 코로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우리와는 전혀 다른 그런 길을 걷고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를 지금 아우르고 있는 공룡 기업들이 있죠. 우리는 쉽게 그거를 팡이라고 얘기를 해요.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까지 이 5개의 기업을 팡이라고 하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무점포 시대가 도래할 거라는 걸 정확하게 예견하고 그것들을 사업으로서 활용한 사람들이에요. 준비된 자는요, 거대하고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차 산업혁명의 화두는요, 연결, 협업, 공유입니다. 이것들을 준비해낸 사람과 준비해내지 못한 사람이 갈리게 될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이런 연결의 플랫폼, 협업의 플랫폼, 공유의 플랫폼 만드셨나요? 아니면 만드실 예정이 있으신가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들을 미리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같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해야 될까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로 걸맞는 일은 무엇일까요? 연결과 협업과 공유, 이렇게 단어만 들어보니까 무엇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돈을 어떻게 버냐면 여러 사람들을 연결해서 그 사람들을 멤버십을 형성해요. 그래서 돈을 벌고요. 그리고 그 멤버십과 협업을 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공유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공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쩌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로 엄청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요,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될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되냐면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 일이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차별이 없어요. 차별, 남녀의 차별도 없고요, 그리고 나이의 차별도 없고요, 가방끈도 보지 않아요. 정말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주 작은 소양은 뭐냐면 글씨를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지성, 그리고 제품을 사서 제품을 구매해서 써볼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만 있으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큰 강점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에는요, 또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 좀 강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가치. 우리가 멤버십을 계속해서 형성하는데 뭐 짧게는 5년, 뭐 20년, 30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멤버십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세대에게, 내 자녀의 세대에게 유산으로 상속해 줄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아주 큰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의 또 다른 강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유산 상속 시에 유산을 상속받는 당사자가 준비되어 있는 마인드와 그리고 실력만 있다면
내가 내 대해서 얻었던 명예를 함께 유산으로 상속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왜 재벌 2세들이 항상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드라마에서는 막 개차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세상을 떠날 때에는 자식놈들한테는 절대로 유산을 상속하지 않고 사회에 환원해야지. 사회에 환원해야지. 내가 자식들에게 줘야 될 유산을 사회에다 환원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나요?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껏 만들려고 했던 좋은 문화, 내가 지금껏 만들려고 했던 좋은 가치, 아름다운 가치, 그리고 내가 만들려고 했던 그런 선한 영향력들을 내 대가 아닌 내 다음의 대에서도 그것들을 영위하면서 더욱더 키워나갈 수 있게 도와줘야죠. 그것들이 가능한 일은 네트워크 마케팅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산 상속이라는 것이 유의미하려면요, 유산을 상속할 때까지 이 회사가 존재해야 돼요. 내가 30년, 40년을 만들어 놓은 이 멤버십이요, 유산을 상속하려고 왔더니 회사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죽도록 끔찍한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헤리티지 100년 기업을 찾아라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100년 기업을 찾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요, 이 회사에 자본력이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본이 있는가. 자본이 왜 중요하냐면요, 코로나 사태, 이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이 조그만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지금 공포에 몰아넣을 줄은 아무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무너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렵긴 해도 계속해서 끝까지 살아남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냐면 자본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이 100년이 갈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 동안에 어떤 위험이 닥쳐와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든든한 자본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요, 이 지쿱이라는 회사가, 제너럴바이오라는 회사가 자본이 탄탄하다는 5가지 증거를 갖고 왔어요. 첫 번째, 제가 여기에는 장표에는 올릴 수 없었지만 그 재무제표를 이렇게 쭉 봤어요. 재무제표를 봤더니 이 자산이 아니라 자본이 반기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했어요. 매년 떨어지는 일이 없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회사는요, 자본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금융자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그 주식회사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많은데 심지어 이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을 하지 않아요. 주주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돈은 결국에는 회사의 자본이 됩니다. 또 실물 자산도 있죠. 남원에 36,000평의 땅이 있고요. 거기에 그 부지에 공장들도 지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신도림 캠퍼스도 갖고 있는 자산이에요. 그리고 지식 재산권, 우리 지적 재산도 굉장히 풍부한 회사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걸 네트워크 마케팅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추천 수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회사가 자본이 탄탄하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이 추천 수당인데,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추천 수당이 가장 많은 축에 속하는 회사가 바로 지쿱입니다. 근데 이 지쿱이 추천 수당을 매주 줘요. 그리고 추천 수당이라는 이 수당의 특성상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주 타갑니다. 그럼 제가 지쿱을 시작한 지 3년이 넘었거든요. 단 한 번도 추천 수당이 제 날짜에 들어오지 않은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는 건 어떤 거냐면 그 수많은 추천 수당의 재원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그 재원이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튼튼한 자본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두 번째, 회사에 기술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기술력. 결국 지쿱이라는 회사는요, 유통회사예요. 그리고 제너럴바이오라는 회사는 제조회사고요. 이 제조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제품군이 코스메티컬이라고 하죠. 의약품에 가까운 화장품을 제조해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들을 제조하고요. 생활용품, 생활 필수품들을 제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장품만 예를 들어 볼게요. 화장품은요, 매년 화장품 시장이 매년 발전해요. 신소재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새로운 어떤 기능성이 더 추가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회사의 기술력이 없다면 그런 발전되고 있는 그 상황을 따라갈 수나 있을까요? 저는 이 지쿱이라는 회사가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 그걸 판가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이 지식재산권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식재산권, IPR이라고 하죠. 이 지식재산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화면 보이세요? 이게 바로 제너럴바이오가 갖고 있는 특허들입니다. 제가 확인한 건 25가지고요. 등록 그리고 공개 특허가 25가지예요. 25가지 중에 또 몇 가지는 국제학술지에 소개가 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성과를 낸 그러한 특허도 있습니다. 기술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술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쿱이란 이 제너럴바이오라는 회사는요, 그 회사의 구성원 중에 20% 이상이 연구원으로 되어 있어요. R&D 기술력이 아주 뛰어난 회사라는 얘기입니다. 또 그런 것들을 반증이라도 하듯이 우수기업 연구소라는 인증까지 받아버렸어요. 이 제너럴바이오가 우수기업 연구소를 인증받을 때 이런 내용들을 확인했다고 해요. 첫 번째, 기술 혁신 기반. 기술 혁신이라는 것은 지금 있는 기술을 베이스를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베이스를 바꾼 기술 혁신 기반의 R&D 성과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20여 건, 제가 25가지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확인한 건 그렇습니다. 20여 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또 화장품 국제 표준화 ISO 22716 그리고 CGMP를 동시에 획득했고, 식품 국제 표준화 ISO 22000 그리고 GMP 인증을 2개 동시에 획득하고 있어요. 지식재산권 현황이 굉장히 많고요, 풍부하고요. 핵심 기술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수기업 연구소에 인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수기업 연구소는 67개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너럴바이오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지쿱이라는 회사, 그리고 그 회사의 모기업인 이 제너럴바이오라는 회사가 정말로 기술력이 있는 회사일까요? 없는 회사일까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보시고. 그런데 이런 지식재산권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회사에서 제조하고 있는 제품들이 매일매일 진화한다라는 점이에요. 기술력을 갖고 있고 원재료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 원재료를 바탕으로 너무도 많은 성능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에 만족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회사는 너무도 좋은 회사입니다. 세 번째,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회사의 제품에 흠잡을 것이 있는가? 회사의 제품에 흠잡을 것이 있는가를 왜 확인하셔야 되냐면, 결국 유통회사는요, 그리고 제조회사는요, 제품들이 유통되고 그 유통된 제품들이 계속해서 재구매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소비한 이 제품이 어떤 흠잡을 것이 있다면 다시 재구매가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과연 이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이 흠잡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흠 잡을 것이 있다 없다를 바꿔서 생각해 보면 흠 없는 소비라고 생각을 했어요. 말 그대로 소비라는 것은요, 내가 돈을 지불해서요 서비스나 재화를 받는 것을 우리는 소비라고 해요. 교환하는 거죠. 그런데 흠 없는 소비라는 것은 요즘에 두 가지 소비 형태가 있는데 이것을 충족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흠 없는 소비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합리적 소비가 가능한가를 보셔야 됩니다. 합리적 소비가 가능한가? 합리적 소비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바로 소비 행위를 할 때 가격, 품질, 만족감을 고려해서 가장 편익이 많은 소비를 하는 것을 우리는 합리적 소비라고 얘기를 해요. 가격, 품질, 만족감. 여러분, 소비를 할 때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보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시대가 조금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요, 이 합리적인 소비와 동시에 윤리적 소비가 가능한지도 요즘엔 보기 시작했어요. 윤리적 소비라는 건 어떤 거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소비 행위 자체가, 내가 지금 소비를 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주변의 사람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그리고 내가 가꾸어야 될 이 환경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미리 예측하고 고려해서 소비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윤리적 소비라고 해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합리적 소비, 윤리적 소비라고 말은 해왔지만 정확한 뜻은 몰랐죠? 이게 바로 정확한 뜻이에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두고 계셔야 돼요. 윤리적 소비라는 것은요, 사람과 사회 환경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계속해서 생각하는, 그래서 윤리적 소비라는 것은 내가 소비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을 돕고요, 내가 소비를 함으로 인해서 사회가 좀 더 나아지고요, 내가 소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재화를 구매해서 쓰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을 해치지 않는 소비여야만 해요. 그것이 바로 윤리적인 소비입니다. 그러면 이 직후배서의 소비가 과연 합리적인 소비와 윤리적인 소비, 이 두 가지를 충족하고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가격, 이 직후배서의 소비, 가격이 겁나 비싸죠? 아니에요. 동등한 양과 동등한 성분과 동등한 성능이 있을 때 직후보다 더 저렴한 회사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직후배서의 소비의 가격은 넘어갈 수 있겠죠. 또 성능 또한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가격과 성능이 만족이 되니까 결국에는 만족감까지 당연히 생기겠죠. 또 지쿱이라는 회사, 이 제너럴바이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게 되면 지금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회에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환경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하게 아시게 될 텐데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뒤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지쿱에서의 소비가요, 이 6가지 모든 합리적인 소비와 윤리적인 소비를 다 갖추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회사의 CEO가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앞서서 자본이 탄탄한지, 또 흠잡을 것이 없는 소비인지, 또 그리고 기술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했는데, 회사의 CEO가 돈만 밝히는, 그리고 소비자와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등을 쳐먹으려고 하는 그런 CEO라면 어떨까요? 말이 좀 심했나요?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많은 회사들이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회사의 CEO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 가치관에 따라서 가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가는 길이 달라져요. 그리고 가는 길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가는 목적지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가치관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CEO가 아니고, 내가 CEO와 계속해서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치관을 평가하기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좀 믿었어요. 기업의 미션은요, 기업의 사명은요, 기업 CEO와 그 기업의 가치관을 대변한다는 말을 좀 제가 믿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미션을 확인합니다. 기업의 미션. 이 제너럴바이오 지쿱이라는 이 기업은요, 네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제너럴바이오입니다. 제조회사예요. 이 제너럴바이오라는 회사의 기업의 미션은요, 사명은요,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이 미션이에요. 사회적 약자를 돕자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이 사람의 진짜 사회적 약자의 인생을 실제로 바꿔 놓겠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부와 실제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지쿱입니다. 이 지쿱은요,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리더 육성이 미션이에요. 사명이에요. 선한 영향력이 많은 회사입니다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리더를 이 회사에서 계속해서 육성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진정으로 바꾸겠다라는 미션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G페스타, 착한 기업들, 정말 돌봐줘야 되는 기업들을 성장시키겠다라는 그런 미션을 갖고 있는 거고요. 또 지쿠퍼 재단, 이 지쿠퍼 재단은 어떤 일을 하냐면 착한 기업가들, 정말로 올바르고 정말로 좋은 능력을 갖고 있고 기술력들을 갖고 있는데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이 재단에서 도움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착한 기업가의 성장, 그것이 미션인 것이 바로 이 지쿠퍼 재단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보시니까 어떠세요? 사회적 약자 일자리를 창출하고요,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리더를 육성하고요, 그리고 착한 기업을 성장시키고 착한 기업가를 성장시키는 이 회사의 미션들이 가치관이 된다면, 가치관이라면 CEO의 가치관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하는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도 혹시 인간관계에서 비즈니스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으세요? 아니면 반대로 비즈니스에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좋으세요? 제가 정말 많은 분들한테 이 질문을 던졌는데 대부분은 후자였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후자예요. 저는 비즈니스에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지 인간관계를 비즈니스 관계로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비즈니스에서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간관계는 전 좋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싶거든요. 그런데 좋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에 있어요.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곳에. 왜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들이 있냐면요, 그러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이에요.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곳 어딜까요? 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CEO, 그리고 그 기업의 가치관이 아름다울 때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곳이겠죠. 저는 이 서정훈 캡틴, 그리고 이 제너럴바이오와 지쿱과 지페스타와 지쿠퍼 재단이 갖고 있는 이 미션을 보고 이 안에는 정말로 아름다운 가치가 있구나를 저는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떠신가요?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회사가 계속해서 발전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100년의 기업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100년 이상이 가야 하겠지만 100년의 기업이라고 한다면 발전하지 않고는 100년 이상 존속되는 기업이 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회사가 계속해서 발전하는가를 좀 다른 질문으로 바꿔보고 싶었어요. 어떤 거냐면, 회사의 방향성이 트렌드에 부합하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런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휴대폰을 개발했고 90년대 중반까지는 시장 점유율이 50%에 육박했던 회사.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바로 스타텍을 만들었던 모토로라라는 회사예요. 전 이 회사를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스타텍이라는 그 휴대폰을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 요즘의 사람들이 이 모토로라라는 회사를 알고 있을까요? 많이 몰라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시장이 도래했습니다. 이제는요, 피처폰을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요.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스마트폰 시장이 도래했을 때 대처를 잘 못했어요. 대처가 늦어졌어요. 지금도 모토로라는요, 스마트폰을 만들고는 있습니다. 모르셨죠? 이제 곧 출시할 거예요. 폴더블 폰으로. 그런데 스마트폰 시장 대처가 늦었어요. 한창 스마트폰이 대두되는 이 시기에 이걸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급격히 쇠퇴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90년대 중반까지 시장 점유율의 50%를 갖고 있었던 이 모토로라는 회사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트렌드를 아는 것, 그리고 이 기업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방향성,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어떤 방향성? 비례배 설립자 훌라한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 요즘 사람들이죠. 밀레니얼 세대 중 84%라는 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1년에 10만 달러를 벌어도 의미 없는 곳에서 일하기보다는 4만 달러를 벌면서 의미 있는 곳에서 일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년에 10만 달러라는 건 연봉 1억이에요. 1억. 연봉 1억을 벌어도요, 의미 없는 곳, 사회적 가치가 없는 곳에서는 일하지 않겠습니다. 84%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억을 벌어도 저는 못해요. 그런데 연봉 4천만 원이지만 그 회사가 정말로 의미 있는 회사라면, 의미 있는 일을 해내는 회사라면, 정말로 사회적 가치가 있는 회사라면 나는 여기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경계가 허물어졌고요, 모든 것들이 융합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 중심에는 사회적 가치가 있어요. 언제나. 그래서 우리는 공유 가치 창출, CSV라고 해요. CSV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예전에는요, 기업이 수익 창출 이후에 수익을 창출한 다음에 사회공헌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CSR이라고 해요. 수익이 창출했으니까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를 이게 먹여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회에 어느 정도 환원하겠습니다 라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CSR에서 CSV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뭐냐면 기업 활동 자체, 기업을 운영하는 활동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수익까지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행위. 이제요, 사회적 가치, 이 공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회사에 전 세계 모든 부가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공유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회사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공유 가치 창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기업이 제공하는 재화 그리고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기업이 실제로 만들고 제공하고 있는 이런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공유가치 창출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다우케미컬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이제 기름을 만드는 회사예요. 식용유 같은 걸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 식용유에 트랜스 지방을 쏙 뺐어요. 트랜스 지방이 없는 식용유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동체의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유가치 창출의 두 번째 사례입니다. 기업 경영 방식을 통해서 사회 문제 해결 방법을 직접 제시하는 거예요. 경영을 통해서. 월마트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월마트는요, 불필요한 포장을 없앴어요. 불필요한 포장을 굉장히 최소로 줄여서 실제로 그 포장에 들어갔던 그런 자연물들 있잖아요. 포장재가 많아지면 자연을 해치게 되는데, 그런 포장재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더욱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채택했어요. 이해되시나요? 경영 방식을 바꿨어요. 그래서 사회 문제 해결 방법을 직접 제시한 그런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발전에 연관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 경영 외의 활동에 투자하는 것. 우리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업 경영과 맞닿아 있는 그런 투자처에다 투자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네슬레라는 회사를 아시나요? 커피 같은 것들을 만드는 회사죠. 이 네슬레 그런 사례를 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슬레는 커피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이 커피를 만들기 위한 카카오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척박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량도 떨어졌어요. 네슬레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 기업 경영 외의 활동에 투자, 그러니까 카카오 농장을 지속 가능한 농장으로, 그리고 더욱더 그 좋은 환경을 만듦으로써 수익도 극대화하고 그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더욱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이해되시나요? 기업 경영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사회 환경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내는데도 도움을 줬어요. 이런 세 가지 사례들이 바로 공유 가치 창출이에요. 근데 이 공유 가치 창출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지표로 점수를 매기고 인증을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콥이에요. 이 비콥은요, 74, 156, 3522 어떤 숫자냐면요, 74개국에서 156개 산업활동에 3522개 회사가 이 비콥을 인증받고 있어요. 200점 만점이고요. 2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을 맞으면 이 비콥 인증을 해줘요. 이 비콥 인증은요, 어떤 거냐면요, 사회 환경적 성과를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그냥 쟤네들은 잘하는 회사야가 아니라 정말로 공식적인 지표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투명성 및 책무성에서 높은 기준을 충족하여서 사회적 이익과 재무적 이익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기업들에게 인증을 해주는,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공유 가치 창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공식적으로 인증해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비콥 인증이에요. 이 비콥 인증은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회사들이 받고 있거든요. 지금 총 13개의 업체가 우리나라에서 비콥 인증을 받고 있어요. 이 13개의 업체,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이 13개의 업체가 어떤 일들을 해내고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에 대한 설명보다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분명히 비콥 인증은 검증해서 점수를 매긴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업체들이 받고 있는 점수입니다. 어떤 회사는 82점, 80점, 90점. 이 오요리 아시아라는 기업은 120점이나 받고 있는 아주 우량 기업이네요. 너무도
많은 회사, 이 제너럴 바이오를 빼고 이 12개의 회사가 있는데, 이 12개의 회사, 우리나라에서 비콥 인증을 받은 이 회사들의 비콥 인증 점수를 제가 평균을 내봤더니 한 92점, 약 92점이거든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트렌드는 공유가치 창출입니다. 공유가치가 창출되고 있는 그런 업체의 모든 부가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비콥이라고 한다면, 비콥의 점수를 사람들이 나중에 보게 될까요? 아니면 비콥의 점수는 신경 쓰지 않을까요? 분명히 비콥의 점수를 확인하고 가치를 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콥 인증을 우리나라에서 받은 12개의 업체의 평균이 92점인데, 이 제너럴 바이오라는 회사가 물론 점수의 변동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비코퍼레이션이라는 그 사이트에 나와 있는 점수는요 166.9점이에요. 현재 사회적 가치를 검증하고 그것을 점수를 매겼는데요, 평균은 92점인데 이 제너럴 바이오라는 회사가 167점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회사의 사회적 가치가 뛰어나다라고 보시나요? 당연히 누가 봐도 제너럴 바이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른 회사들이 점수가 낮아서 안 좋은 회사다가 아니라 소비자들, 그리고 이 회사들을 직접 만나는 사람들은요 결국엔 그 사회적 가치를 이런 방식으로 측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제가 오늘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회사의 자본이 있는가. 두 번째, 회사의 기술력이 있는가. 세 번째, 회사의 제품에 흠잡을 것이 있는가. 회사의 CEO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회사가 계속해서 발전하는가, 내지는 회사의 방향성이 트렌드에 부합하는가. 여러분들 이 5가지 항목을 보셨을 때 정말로 이 지쿱이라는 회사가 이 5가지를 정말로 가지고 있는지 한번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검증이 되셨다면요, 정말 이 지쿱이라는 회사가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회사인지, 그리고 동시에 명예도 상속할 수 있는 회사인지, 그리고 아름다운 가치와 또 선한 영향력을 내 대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정말로 전달해 줄 수 있는 회사인지 오늘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헤리티지,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100년 기업을 찾아서 이 주제로 약 45분간 강의를 했는데요. 오늘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는 더욱더 좋은 강의와 또 좋은 모습으로, 그리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